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손에 들고 있던 건 기름통과 라이터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누군가의 분노는 상상을 넘어섰죠.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문을 닫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층간소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쉽게 잠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미경입니다. 58살. 충북 청주시의 오래된 빌라 3층에서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건 몇 해 전.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뒤였죠. 나름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조용했고 창밖 풍경도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위층에 새로 이사 온 남자. 백영수 씨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게 변했죠. 그는 남자 혼자 살고 있었고, 낮에도 밤에도 항상 무언가를 끌고 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라는 게 단순히 가벼운 발소리나 실수로 떨어진 물건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갑자기 천장에서 쿵 하고 울리는 무거운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가구를 끌어대는 소리, 무거운 물체를 내리찍는 듯한 소리, 누군가 뛰어다니는 듯한 발자국 소리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수가 줄었고 결국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게 되었죠. 저도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고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달이 지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벨을 눌렀죠. 문이 열리자 백영수 씨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커서요. 혹시 조금만 조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줌마,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소음은 착각 아니에요? 그 말에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소음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바닥을 내리찍는 듯한 소리도 들렸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에도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벌떡 깬 적도 있었죠. 이건 단순한 생활 소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상담도 해보고 생활 소음 관련 중재 요청도 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죠. 결국 남편과 상의해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와서 상황을 확인했고 백영수 씨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평온했어요. 아니, 평온한 척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앞에 놓아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누군가 일부러 침을 뱉은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착각일 거라고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참을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백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분명히 의도적으로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건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 감정은 설명도, 해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이 먼저 느끼는 거니까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층간소음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공포와 불편함. 그게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언젠가 큰일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지인들과 약속이 있어 외출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거실의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죠. 평소 같았으면 TV를 틀고 소음을 지우려 애썼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 9시쯤 현관 쪽에서 탁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이번엔 분명하게 들렸죠.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척,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소리, 그리고 짧은 숨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도어락 화면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꼭 쥐고 손가락을 112에 올려놓았죠. 그때였습니다. 서미경 씨, 안에 있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백영수 씨였습니다. 문 밖에서 그가 제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느리고 힘이 실려 있었어요. 문 좀 열어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문을 3번 아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 두드림은 단순한 호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제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기다리는 듯한 이상한 리듬이었죠. 그 순간 현관 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퍼져 들어왔습니다. 기름 냄새였습니다. 일반적인 요리 기름이 아닌 뭔가 더 찐득하고 날카로운 냄새. 그리고 곧이어 라이터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하는 마찰음과 함께 팍 하고 불꽃이 튀는 소리. 저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저는 다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숨을 죽이며 상황을 설명했죠. 지금 누가 집 앞에 기름통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제 이름도 알고 있고 불을 붙이려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문 너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백영수 씨는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 망가졌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야? 그의 말은 저를 향한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분노에 휘말려 있었고, 그 감정은 제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굳었고, 당장 밖으로 나가지 말고,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문 밖에선 계속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중얼거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숨어 있었고, 혹시라도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정말로 이 문 하나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에서 경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계신 분 계세요? 저는 달려가 문을 열었고 2명의 경찰이 이미 백영수 씨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콩기름이 묻은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고
경찰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무서우셨죠? 안전하신 건 다행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에서 나와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무너진 안정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제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공포가 남았습니다. 경찰이 백영수 씨를 연행해 간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일주일 정도 지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막상 집을 비우고 나니, 돌아갈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문 하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명과 맞섰던 그 밤의 기억은 잊을 수 없었죠.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백영수 씨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나 연락이 없도록 보호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안도는커녕 더 깊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구속됐다고 끝난 걸까? 나중에라도 다시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이를 키운 건 아닐까? 머릿속엔 온갖 의심과 자책이 엉켜 있었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심리상담사 선생님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듣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감정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겪고 아무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려요. 자신을 보호한 건 잘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혼자 겁을 감추며 버텨야 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이후 몇 차례 경찰과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데리고 산책을 다녔고, 창문과 현관에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했죠. 조금이라도 불안 요소를 없애려는 의도였겠지만, 그런 조치조차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과,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찰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백영수 씨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공소장이 접수돼 조만간 재판이 열린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제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제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법정, 검사, 피고인. 그 단어들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저는 어느새 그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야. 절대 부끄러워할 일도, 숨길 일도 아니야.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은 반성하고 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분노만 쌓아가고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라도 하면 먼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밖에서 돌아오는 길엔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탈 땐 일부러 CCTV가 보이는 각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백영수 씨가 제 삶을 망치려 한 그 순간부터 제 안에 있던 평범한 일상이란 게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천천히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도 말이죠. 재판 출석 통지를 받은 날,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글씨로 인쇄된 날짜, 시간, 그리고 제 이름. 그 아래에 또렷하게 찍힌 법원의 도장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면 돼. 그날 밤 당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내가 겪은 고통을 말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재판 당일, 청주지방법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발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과 딱딱한 건물 외벽이 숨을 막히게 했고, 들어가는 입구마다 경찰과 법복을 입은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었죠.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판사석, 검사석, 변호인석, 방청석, 모든 구조가 제가 TV에서 보던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의 지시에 따라 선서를 하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리고 검사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서미경 씨,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저는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그날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 밖에는 백영수 씨가 서 있었고 손에는 기름통 같은 것이 들려 있었어요. 말을 이어가며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라이터가 켜지는 소리, 기름 냄새, 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소리.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검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문이 열렸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백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 같았어요.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제가 이미 말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따가웠고 마치 오래된 건물 속에서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말했어. 내 안에 있던 걸.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 판결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목소리를 냈고 두려움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부는 백영수 씨의 보복범죄 정황을 인정했고 최종 선고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제는 그가 제 삶의 일부가 아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전화를 받은 그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끝이 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남편은 조용히 일정을 정리했고, 그날 함께 법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제 이 일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야. 법정에 들어서기 전,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인의 격려도, 남편의 따뜻한 말도, 그 순간에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을 또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재판정은 조용했습니다. 피고석에는 백영수 씨가 앉아 있었고,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시선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도, 반성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백영수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법정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며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가한 보복성 범죄로 판단되며, 이는 단순한 감정의 충돌을 넘어 명백한 협박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후련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맴도는 말 하나. 1년 6개월 그걸로 충분한 걸까?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가 나오는 날, 다시 그 눈빛으로 문 앞에 선다면, 그땐 어쩌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죠.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아직도 내 안엔 그 밤의 소리가 살아있어.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햇볕은 따스했지만 마음은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겐 하나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아직도 진행 중인 공포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무의식 중에 기름 냄새를 맡으려는 습관이 들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익숙한 집, 낡은 벽지, 조용한 거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주방에서 물을 따라줬고 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죠. 왜 이렇게? 아직도 겁이 나지.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법보다 더디게 회복되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법의 심판은 끝났고 백영수 씨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야 비로소 내 안의 상처와 마주할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백영수 씨가 교도소로 이송된 후 우리 집에는 조용한 나날이 흘렀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제 안에는 말 못할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 복도에서 울리는 발자국, 택배기사가 벨을 누르는 짧은 순간조차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고, 도어락 화면을 켜보지 않고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거실 조명을 바꿨고,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주민 한 분이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위층 그 사람 결국 감옥 갔다면서요. 세상에.
그럴 줄 알았어요. 예전부터 이상하긴 했거든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십거리일지 몰라도 저에겐 아직 식지 않은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웃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누군가 서 있으면 계단으로 내려가고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문을 조금 더 늦게 열었죠. 집 안에서도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커튼을 활짝 열어두고 환기를 시켰는데 이젠 낮에도 커튼을 꼭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심리 상담을 받는 날,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피해자의 마음은 그때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전한 걸 알면서도 몸이 기억을 놓지 않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 어딘가가 시큰했습니다. 정확히 그랬거든요. 머리로는 다 끝났다는 걸 아는데 몸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깨어 있으면 그날 밤 현관 너머에 서 있던 백영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손에 들고 있던 기름통과 라이터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순간이라는 점에서 몸에 각인된 공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비 미납자 리스트에 당신 집 이름이 있다는 안내문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관리비는 이미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내 이름을 쓴 건 아닐까? 그가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날 괴롭히려는 건 아닐까? 남편에게 보여주자 그는 침착하게 관리실에 전화했고 담당 직원은 입력 오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란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날 밤 저는 불안에 뒤척이다. 결국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작은 일에도 민감해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도어락을 확인하며 외출을 미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가 이 집을 떠날까?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 우리의 안식처였던 곳이 이젠 트라우마의 무대가 되어버린 현실을 인정해야 했죠. 남편이 처음 이 집을 떠나자고 말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눈물이 먼저 나더군요. 이 집은 우리가 둘이서 처음으로 고른 곳이었고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 손 안 빌리고 스스로 마련한 보금자리였거든요. 햇빛이 잘 들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창문을 열면 바람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던 곳. 작지만 아늑하고 우리 둘이 조용히 나이 들어가기 딱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문득문득 들려오는 기척,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 죽이며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점점 깊어졌죠. 결국 우리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부동산을 돌았고 저는 방에 앉아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리라기보다는 버리기에 가까웠습니다. 이 집에 쌓인 물건들은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족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앨범을 꺼내다 말고 딸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찍은 사진을 보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참 평범하게 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평범함이 가장 멀게 느껴졌습니다. 짐 정리를 도와주러 온 아들은 말없이 상자들을 옮겼고 며느리는 새 집에선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지만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이사 당일 아침, 남편은 새로 산 작은 트럭을 끌고 빌라 앞에 섰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은 건 그저 조용히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주민들 누구와도 눈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그 누구와도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싣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욕실, 구석구석 낯익은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걸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이 집은 잘못이 없었고, 그저 우리가 머물렀던 공간일 뿐인데, 이젠 나를 병들게 만드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현관문을 닫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놓지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미경아. 이제 진짜 끝내자.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은 입술, 그리고 피곤한 눈. 그 안엔 작은 안도와 서글픔이 함께 있었어요. 새로 이사 갈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층간소음 걱정이 덜한 꼭대기층이었고, 엘리베이터엔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도착한 날, 낯선 벽지와 익숙하지 않은 바닥 재질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곳도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짐을 풀던 중 남편이 탁자 위에 작게 포장된 상자를 올려놨습니다. 작은 테이블 램프였어요. 새 집엔 새 빛이 필요하니까.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빛이 켜졌고 방 안은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몸은 이사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무너진 자리에서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커튼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소리에 깨지 않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위층에서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죠.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만 같았고 라이터 소리나 기름 냄새가 다시 느껴질까봐 불을 끈 채 잠드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안방 옆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잤습니다. 소리가 나야 잠이 잘 오더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가끔은 괜히 복도에 나가 조용히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집의 소리를 익히고 싶었어요. 낯선 공간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 문득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 뒤돌아보는 습관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도소에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의 소리, 그날의 기척, 그날의 공포. 상담 선생님은 공포는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두고 지나는 연습을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마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음악을 틀지 않고 주변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다시 일상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어느 날 남편이 묻더군요. 이 집은 어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용해서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익숙해지고 있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 공포를 겪었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그리고 견디면서, 누구보다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